저는 타고났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재밌어 하던 과목이 영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타고나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여기서 타고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가정적인 환경이나 생활 환경 때문에 부모님 덕분에 외국에서 자라가지고 영어를 많이 그 환경에 의해서 습득한 친구들이 타고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타고나면 영어를 잘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든 흥미를 느끼면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처럼 타고나는 것보다는 좀 흥미를 많이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진짜 좋아했었어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리면은 노래 같은 거나 만화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레몬트리라는 노래 듣고, 아니면 뭐 이제 디즈니 뭐 포카혼타스 막 이런 거, 아니면 라이언 킹 같은 거 선생님이랑 많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학원 같은 데도 다니면서 외국인 선생님이랑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어를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점수 말하기 앞서서 모의고사 항상 봤을 때는 1등급을 맞았었는데, 수능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89점 받아서 2등급 나왔었고요, 성적은. 그다음에 외고에서 아무래도 이제 2등급, 잘 나올 때는 2등급, 못 나올 때는 4등급 정도 받았는데, 이것도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좀 접근하는 게 잘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될까요? 일단 단어가 그래도 가장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도 국어 아무리 문법을 다 알아도 이 단어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냉장고라는 단어만 봐도 냉장고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얘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찾더라도 이 말이 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난 영어를 잘 못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많은 단어를 빠른 시간 안에 외워야 되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입으로 웅얼웅얼 하는 식으로 많이 외우는데, 저는 아무래도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게 가장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손으로 쓰면서 그 초등학생 때도 막 단어 영어 몇 번 쓰고 그 뜻 몇 번 쓰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손으로 썼고요. 계속해서 고등학교 입시 끝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외울 때는 단어 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거를 내가 오늘은 어느 정도를 외우겠다 싶은 분량이 정해놓고 그거를 A4 용지를 4단으로 접어서 간이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었지, 그 다음에 한국어 뜻을 보고서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는 무슨 영어 단어였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외웠었습니다. 손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4 용지에다 옮겨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교 등교할 때나 학원 등원할 때 그럴 때 버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단어를 외웠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우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시중에서 나와 있는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을 많이 봤었고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기초가 되는 단어는 외워져 있었으니까 교과서나 아니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모의고사나 EBS 수능 독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많이 따서 직접 적어가지고 저만의 단어 책을 만들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미 제가 체화가 되어 있어서 뭐 굳이 먼저 동사를 찾고 이러진 않는데, 아무튼 외국어든 한국어든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주체가 뭘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동사니까. 그래서 옛날 경험을 떠올리면 영어 문장 읽을 때 동사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사를 찾았으면 그 앞부분은 무조건 주어일 테고, 그럼 그 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분석을 하면서 내가 직접 슬래시 그으면서 문장을 쪼개보고 하는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그거를 굳이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체화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독해를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국어 과목에 대한 공부법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내신이랑 수능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국어 내신은 수업 시간에 나갔던 진도를 통암기하는 게 가장 내신을 따는 방법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반복적으로 많이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분석하고, 또 내신은 선생님이 출제하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 절약이 가장 우선이어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속독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선 말 그대로 속독이라고 하면은 대각선으로 읽는 방법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락을 나눠놓고 단락 앞에 1번, 2번 다 적어놓고 대각선으로 읽는 방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깨달았던 게 문제 지문을 읽고 다시 문제를 볼 때 지문이 생각이 안 나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를 하고 다시 보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문에다가 그러나 뭐 그럼에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세모 표시해줘가지고 내용 엽접되는 부분을 잘 표시를 해놓고 하는 식으로 시간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어 지문을 풀 때 이제 수능에서 맨 뒷장부터 풀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뒤에가 문항이 많으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뒷장부터 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뒷장부터 풀진 않았고요. 왜냐면은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가 다 뒤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면 저도 모르게 이 문제 시험에 쫄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앞에 것들 먼저 빨리 푼다라는 마인드로 보고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다 푸셨나요, 수능 때? 전부 다? 풀기는 다 풀었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문 하나씩 못 풀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뒤에가 이제 문항이 많으니까 중간 정도 풀다가 무조건 뒤에부터 풀었어요. 그래야지 한 지문만 읽어도 한 4개 정도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이 요즘도 페이스 조절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체질적으로 영어랑 프랑스어는 되게 좋아했는데 수학은 뭔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많이 배척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러다간 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영어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잘 하려면 노출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학도 내가 아무리 싫다고 피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으니까 과외를 하면서 많이 하고, 과외도 이제 그냥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수준이 아니라 주 2회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4시간을 수학만 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수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도 어쩔 수 없이 공식 같은 걸 많이 외워야 돼서 그것도 뭐 근해 공식 이런 식으로 다 내용 정리하고 문제 푸는 방법 다 정리하는 식으로 수학도 공부했었습니다. 수학 수능은 혹시 등급을 여쭤보자면? 2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하셨네요. 이제 아까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영어 공부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내신 공부법과 정시 공부법을 나눠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출제하는 사람이랑 출제 경향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신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아무래도 다 그 교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진리다라는 식으로 내신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짜 최대한 다 적으려고 했고요. 같은 영어 문장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내용 전달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적어서 속기록처럼 다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고에서 내신을 성적을 가르려면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변별 문제를 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변별을 가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간이 부족하게끔 만들어서 학생들이 일부러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끔 하는 식으로도 변별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서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시간 싸움이면 사실 외운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외워서 내가 한 문제라도 더 외워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문제 넘기고 다른 헷갈리는 문제에 고민하는 시간을 버는 게 내신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비슷해요. 뭐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라든가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수동태가 들어가야 되는지 능동태가 들어가야 되는지 약간 이런 식에 있어서 출제되는 경향이 되게 비슷하고, 빈칸 추론 같은 문제도 그냥 주제 그 문단의 내용을 잘 하나의 문장으로 주제 문장을 잡고서는 풀어가면은 빈칸을 잘 추론할 수 있어서 그런 큰 틀을 연습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고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거면은 뭐 학년을 낮춰서라든지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조금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고 어떤 게 더 많이 출제되는지를 좀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고를 진학하지 못하는 좀 원래 영어를 못했던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영어 공부법이 있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앞서서도 계속해서 단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문법 몰라도 단어만 알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 문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어를 우선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어만 하지 말고 문법도 같이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수업하기 위해서 서점에서 많이 책을 봤었는데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세듀의 천일문 그래머이라고 있는데 그게 챕터별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레벨 1, 2, 3로 나눠져 있어서 그 단계별로 문법 공부하기에는 체계를 잡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책을 활용해서 지금 중학생 과외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친구들도 만약에 문법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책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문제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문법 기초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인터넷 강의는 그 대성마임에게 이명학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잡아주시고 스킬 같은 것도 빈칸 추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입시한 지 오래돼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 메가스터디랑 다양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봤었는데 저한테는 이명학 선생님 강의가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체계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스킬 같은 거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이명학 선생님 강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이제는 입시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문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비교과 관리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팁을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고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를 접하기는 힘들잖아요. 대부분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다른 언어의 학과라면 그 학과를 입시를 할 때 내가 일본어, 중국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다. 그러니 나는 언어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하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는 식으로 비교과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일본어랑 중국어를 했지만 내가 프랑스어 학과를 가서도 나는 이 언어를 잘할 수 있다. 나는 일본어랑 중국어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언어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학과를 가서도 잘할 수 있다. 하는 좀 약간 개방적인 마인드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다른 언어도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외고에서는 아무래도 활동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자기 희망하는 혹은 배우고 싶은 그런 언어를 좀 약간 연계를 해서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 경험 활동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걸 해서 세특이나 진로 활동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면은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좀 잘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언어를 다 뽑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다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네. 헝가리, 아랍어 네네.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 진로 전공 역량을 보여주기 힘들 거고 좀 융합적으로 봤을 때 타 문화에 대한 나의 개방적인 태도라던가 네. 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나의 적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네. 외고가 아닌 일반고 학생들의 혹시 비율은 수시에서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제가 제 선배들이나 후배들의 경우는 물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긴 한데 제 학번 동기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얼추 생각해보면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의 학생이 36명, 제 학번 기준 36명인데 다양한 외고에서 한 9명에서 10명 정도는 외고 출신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나 일반고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도 충분히 이렇게 어문 계열을 도전해도 수시에서 외고 학생 만나도 충분히 경쟁이 된다라는 뜻으로. 네, 그 외고가 아니어서 어문 계열 가기 힘들다. 어문 계열 가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커리큘럼 자체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진짜 저희가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는 식으로 언어를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도 전혀 어문 계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두려움은 없어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언제나 항상 힘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그 나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그 때가 분명히 올 테니까 그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건강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